자, 농담 진담 38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 농업 재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농사 짓는 농부들 고충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농 우리 정책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 전농 충북도연맹 맞죠? 네네. 정책위원장이신 박형백 농민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올해 농사가 괜찮았나요? 별로 괜찮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았다고요? 네. 왜야 괜찮았어요? 아니 뭐 이따 물어볼 거잖아요. 근데 서리도 내리고 비도 오고 그리고 올해 그 일기불순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겠죠. 날씨 때문에. 날씨가 제일 영향이 크죠. 네. 알겠습니다. 본인 농사도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 뭐 농사는 날씨가 뭐 반 이상이니까 날씨가 안 도와주면 당연히 농사 짓기 어렵겠죠. 근데 원래 혹시 뭐 개인적으로 재난을 입었다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농업에 관계돼서? 남들 있는 건 다 입습니다. 올해 제가 이제 주로 복숭아 농사를 짓는데 복숭아 꽃이 평년에 제가 이제 여기 넘어 괴산에서 농사를 짓는데 보통 한 4월 20일쯤 꽃이 펴야 정상인데 올해는 4월 10일이 안 돼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꽃이 일찍 폈군요. 너무 한 일찍 열흘 폈죠. 정도 일찍? 열흘 정도 일찍이면 서리를 그만큼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정말 서리를 많이 맞았죠. 그러니까 꽃이 활짝 폈을 때 암술이 어를 만큼 서리 피해를 받았고 뭐 7월에는 뭐 그냥 집중호우로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수준까지 비가 오더라고요. 그 뭐 7월 비는 뭐 전국이 다 겪었는데 네. 그 냉해 그러니까 이제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서리 내리는 이런 일이 전에도 그렇게 많았나요? 약간씩은 있어요. 항상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실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된설이 무설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무설이 약간 맞는 거는 하루 이틀 맞는 거는 뭐 그냥 어차피 속관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된설이를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맞으면 이게 열매가 달려 있는 것 같아도 보통 5월, 6월 되면서 대부분 크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수확기 때까지 복숭아가 크지 않죠. 매달려는 있는데. 그때 입은 피해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도 전에는 뭐 서리가 가끔 내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보면 서리 한번 맞으면 그냥 아예 농사가 그냥 거의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생산물 자체가. 그게 이제 된서리, 무서리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서리의 뭐 강도인가 보죠. 그러니까 실제 떨어지는 온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서리 정도면 0도 정도 된다고 하면 된서리가 오려면 보통 그래도 영하 한 2도, 3도? 영하로 내려가니까 완전히 얼어버리는 완전히 얼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뭐 무서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해가 약간만 해가 진짜 햇빛이 살짝 비치면서 바로 녹거든요. 근데 된서리는 해가 거의 1시간은 받아야지 예를 들면 꽃이 녹아요. 뭐 꽃눈들이 이렇게 녹기 때문에 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예상보다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복숭아 농사 좀 피해가 있었고 다른 농사도 지으세요? 콩 농사 짓죠. 콩 농사. 콩은 어땠어요? 콩은 파종기가 6월이잖아요. 보통 6월 뭐 10일, 20일 뭐 이렇게 파종하는데 콩이 발화는 잘 됐죠. 근데 농콩을 심었으니까 논에 잠긴 논이 많죠. 원래 괴산이 또 심각했었죠. 네, 괴산은 원래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논에 심은 논에 농콩을 장려를 했잖아요. 더군다나 정부에서. 그러네. 우리만 그러니까 괴산 쪽에 애초에 농콩이 좀 많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요것 때문에 좀 물어봤는데 뭐 전북 쪽에 김제, 정읍 뭐 이런 쪽들은 실제 이제 전략작물 직불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농콩 재배를 장려를 했었죠. 농콩 재배 장려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더군다나 우리처럼 두둑을 높게 쌓고 망을 하는 것도 아닌 곳이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했죠. 그래요. 아무튼 뭐 개인 농사 중에 복숭아도 지금 그 서리 피해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또 그로 인한 피해 콩도 지금 그 호우 때문에 피해를 입으셨는데 이게 이제 뭐 개인의 일만은 아니겠지만 우리 농업 전반에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건데 더욱더 경제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 피해 보상이라는 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재해 보상도 있고 우리가 그죠? 근데 그러면 재해가 일반화되면 그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보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잘 갖추어져 있냔 말이죠. 지금 정부가 하는 건 자연재해 보상법에 의해서 뭐 종자, 농약 뭐 이 정도 선에서 되는 거고. 자연재해 보상법? 있어요. 그리고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주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뭐 농업하고는 꼭 농업에 한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우 피해가 났을 때 뭐 우리가 이제 특별 재난적 선포가 되고 나면 긴급 뭐 생활지원금 지원하듯이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농업에 관해서 재해 보상법이 있다거나 이런 게 그런 아니라 건 없어요. 재해 보상 전반에 대해서 관련한 규정이 법이 그런 있죠. 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농업 부분을 딱 찍어서 얘기하면 예.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농자재와 농자재 일부와 그다음에 파종대 정도를 지원한다. 씨앗값하고 뭐 비료값 준다는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최소의 금액으로. 그럼 그 생산물이 없어지는 건데 사실 농사에서 재해를 입는다는 건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금은 법적으로? 보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재해보험이라는 거고. 네, 농업 재해보험. 농업 재해가 아니에요. 농작물 재해보험이에요. 정확하게는. 그게 보니까 축산물 재해보험도 있고 농작물 재해보험도 있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작업인 뭐 농업인 작업인 안전공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 품목마다 이게 종목마다 다르긴 한데 어찌 되었든 간에 공적인 영역에서 보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을 통해서 사적인 영역에서 실제 보험사들이 평가를 하고 그 손해 있는 만큼 해라.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실제 보험을 지금은 대려서 권장하는 거죠.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공적인 영역이라는 건 정부가 혹은 뭐 어떤 기관에서 지자체나 이런 기관에서 직접 그거에 보상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다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 대표적인 보험이 이제 NH 손해보험, 농협보험, 농협보험. 농협보험이 실제는 우리나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태반을 다 담당하고 있고. 근데 이제 나머지 회사들은 실제 긴가민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손해평가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뭔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험 회사 자체에서도 리스크로 보겠죠. 그러겠죠. 이제 보상액이 점점 더 불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 안 하려고 하겠죠. 쉽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농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뭐 경지 면적이 한 50%나 가입해 있으려나? 그리고 농민들이 재배하는 품목 중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부분 많은 지역들이 뭐 70개? 이게 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적은 지역은 한 40개 정도밖에 전국적으로 보면. 그게 지역마다 다르다고요? 네, 지역마다 달라요. 가입할 수 있는 품목 자체가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그럼 그 품목을 그 보험사가 정하는 거죠. 가입 가능한 품목, 불가능한 그렇죠. 품목.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능한 보험.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사하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지급되는 방식들 대부분이 농협을 통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뭐 지역 농협 참여할까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지역 농협 직원들이 와서 농협 보험 이렇게 뭐라 그러죠? 농작물 가입을 권유하고 뭐 가입도 영업은 해요, 영업. 근데 이 친구들이 직접 카운터도 하고 예를 들면 피해율도 산정하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없어요. 이제 지역조합 직원들은 없고 다 농협 손해보험 직원들 뭐 직원들이나 아니면 외주 업체들 고용된 외주 업체들이 하죠. 업종이 더 전문화됐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런 거는 규모가 커졌죠. 규모도 커지고. 네. 그래요. 어쨌든 그 뭐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거는 이제 공적인 건데 그거는 법에 의해서 재해법 그걸 통해서 하는 건데 씨앗값, 비료값 정도고 그렇다면 실질적인 보상은 보험에서 가능하면 그래도 좀 안심을 하겠는데 보험에서 그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어때요? 보험에서 다 되면 보험이 망했겠죠. 보험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물론 그렇죠. 모든 보험이 그렇듯이 사고가 안 나는 게 최상의 이익인 거고 사고가 나더라도 이제 회복 가능하게 어느 정도는 좀 나와주면 좋은 건데. 원래 이제 보험의 취지 자체가 그 어려울 때 어찌 되었든 간에 농사가 망했을 때 이거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여력만큼밖에 정확하게 딱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걸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뭐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아주 이제 심한 사람들 올해 손해율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50%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분들 같은 생산량의 50%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평년 대비 50%가 안 되는 거죠. 그럼 큰 타격인데 진짜. 그죠? 그 경우에 뭐 어떤 보험의 처리 과정을 한번 보셨어요? 어때요? 지금 막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복숭아잖아요. 네. 지금 막 단위조합들이 지금 막 복숭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막 지급하고 있는데 네. 뭐 그러니까 몇천 단위에서 몇백 단위까지 있겠죠. 있겠죠. 보험을 받는 사람들이. 근데 대부분 그런 거죠. 규모가 규모가 크면 보험료도 크고 내는 보험료도 크고 보상률도 크고 보험 금액 자체가 크죠.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 해에 네.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크니까 그렇죠. 받으면 대부분 다 경영비를 어찌됐든 경영비는 쓰잖아요. 네. 지금까지 썼던 거고. 그러니까 그걸 갚고 나면 대부분의 경우는 남는 건 없는. 남는 건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재해를 입은 건 안타까운 거고 한데 재해에 의한 그 보험료를 받아서 이익이 남는다고 하면 농사를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익이 남지는 않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보상이 된다면 보험의 기능은 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 정도만 된다면 되는데 그게 되느냐라는 거죠. 100%까지는 안 돼요. 100%까지는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보통 한 80에서 90% 정도? 8, 90%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농민들이 그렇잖아요. 적정한 이득이 보장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들어가는 거 빼고 이득이 나야지 그걸 가지고 자기 생활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자기 생활이 유지할 만큼까지는 안 돼요. 그것까지는 안 되고 들어가는 투입비 정도는 자재비, 나와요. 뭐 그다음에 인건비 들어간 거 그 정도 선에서 이런 나와요. 거에 한 8, 90% 정도가 이제 보상된다. 네. 그 어쨌든 뭐 마이너스는 당연한 거고 이제 이 폭을 점점 줄여 나가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그 보험이라고 하는 게 농민들이 느끼기에 그래도 유용하다 이렇게 좀 느끼시나요? 되게. 현실적으로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밖에 대안이 없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현행 법 안에서 그나마 그 투입비라도 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보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품목이 한정돼 있고 뭐가 한정돼 있든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나마 가장 근접해서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지금 채울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농민들이 좀 많이 가입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이거라도 건질 수 있으려면 보험 좀 가입률이나 이런 게 더 높았으면 도움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가입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죠?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지금은 자기 부담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담률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보험을 가입이 막 거의 끝마무리인데 예를 들면 복숭아 보험이 거의 끝마무리인데 대부분 농가들이 자부담 금액으로 내는 금액이 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있어요. 30만 원에서 100만 원 내면 나머지 그게 이제 10%에 해당되는 거고 10%에 해당하죠. 보험료에 네. 보험료 나머지 90%는 그러면 한 지자체, 정부, 예, 거의 그다음에 30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한 250 이상 정도는 뭐 지자체나 정부에서 그 비용을 대신 내준다는 거죠. 그죠. 제일 쌌을 때. 제일 쌌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한 1000만 원쯤 될 거 아니에요, 보험료가.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한 100만 원 내면 900만 원은 지자체하고 정부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농민들이 들으면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농민들이 들으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야, 이게 실효성 있을까? 근데 지금은 계속 특히 이제 뭐 과수, 과일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과가 제일 높아요. 그다음에 배, 복숭아 이런 형태로 과일들은 되게 많이 들어요. 재해가 빈번해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재해가 빈번하면 장목을 바꿀 수가 있는데 나무는 한 번 심으면 장목을 못 바꾸잖아요. 과수는 리스크가 더 크네요.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를 들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장목을 바꾸죠. 그렇지. 1년 단위로 심는 사람들은 굳이 재해가 생기는데 내가 이걸 심어서 해먹어?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런 쪽에서는. 오케이. 그러면 그 보상이 되는 게 이제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가뭄이 와서 재해를 입었다. 이게 해당이 되죠? 가뭄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약간 이게 계속 바뀌어요. 해마다 약간씩 바뀌어요. 약관도 바뀌어요. 바뀌어요. 왜 바뀌냐면 예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서리 피해가 되게 많았는데 서리 피해가 특약이었어요. 따로 들어야 돼요. 서리 피해를 특약을 돈을 더 내고 서리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특약을 따로 들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가뭄이 일반화일지 아니면 특약일지 저도 잘 몰라요. 그거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씩 바뀌어요. 해마다 약간씩.
어떤 건 일반으로 넘어가고 어떤 게 특약이 그 일반이었던 게 특약이 되기도 하고 특약이었던 게 일반이 되기도 근데 하고. 이제 뭐 특약들이 일반으로 지금은 계속 보편 이렇게 넘어가는 추세인 거죠. 거의 그렇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보편적인 방향으로 그렇죠. 가야 되는 네. 거니까. 그 어쨌든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재해를 입었어요. 뭐 예를 들어 벼농사 뭐를 심어야 돼. 뭐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일이 생긴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를 못 심었다. 이거 뭐 가능한 일이겠죠? 보상이? 보상에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논을 예로 들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논은 관수 시설 자체가 거의 90% 이상은 다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같이 옛날 같이 아니니까. 천수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건 좀 빠져 있겠네요. 그럼 보험 기상청은 빠져 있겠죠. 빠져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논농사 말고 그러면 다른 거 콩을 심었는데 말라 죽었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그 무렵에 파종할 때, 그 저기 정식할 때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있어요. 아 그런 경우 가능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가능한데 대신 조건이 콩농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일모작하는 데들은 대부분 이렇게 비닐을 벗기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동네를 예를 들면 비닐을 다 벗기고 로타리를 서야죠. 밭을 깨끗하게 그렇죠. 만들어야지. 네. 완전히 보험료 정산이 받죠. 네.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끝까지 서 있는 상태에서는 보험료가 대부분 정산이 잘 안 되죠. 아니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모작한다는 얘기는 이모작이 전작이 아니라, 있고 전작 뭔가 예를 들어 브로콜리 심었어. 브로콜리 수확하고 나서 갈아요 밭을. 그리고 거기다 콩을 심어.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아니 그거는 브로콜리 따로 콩 따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 필지 자체를 필지로 드는 게 아니라 필지로 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작물로 드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연초에 내가 콩을 심을지 다른 걸 심을지 알고 있어야 돼. 가입하려면. 아니에요. 대부분 파종하고 심죠. 파종하고 보험을 들죠. 그 보험에 대해서 좀 한번 개요를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내가 너무 모르니까 이게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하는 것 네. 같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험은 설명을 해줘 봐봐요. 기본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정되는 품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품목이 해당되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보험이 가능한 품목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회사가 정하는 거고 보험사가 보험사가 NH 정하는 보험에서 거예요. 어떤 품목에 대해서 이 지역에는 해당된다라고 그렇죠. 정하는 들어요. 거고.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하면 농사를 지면서 처음부터 내가 그냥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밭에 이걸 심어놓고 나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면 면적이 얼마고 이런 걸 다 농지원부에 서류상에 나오잖아요. 하지만 실제 이게 작목이 얼마나 심어졌는지 모르잖아요. 나와서 세알려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작물이 거기 실존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실제 그 작물이 있어야 가입도 가능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도 그 작물을 관찰해서 재해율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구나. 예를 들면 그렇죠. 벼보험을 신청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나락이 그래요. 밖에서 보면 깨끗해. 근데 막상 비로 들어갔는데 목돌병이 많아. 그러면 내가 보험을 들었을 때 도열병이 되는 보험을 들었으면 비면 안 돼요. 손해사정인이 와서 이걸 다 카운트하고 나서 나락을 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농부가 이 보험은 도열병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아니야. 이걸 알고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인 건 알아야죠. 그걸 사실 다 따져보고 가입을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건 그 정도는 확인을 그러니까 해야죠. 몇 가지 기초적인 거 들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제가 전에 들은 것도 뭐냐면, 예전에 그 전남 지역에서 그게 도열병인가? 무슨 병이 왔어요. 대대적으로 많이 왔는데, 그게 안 들어있었던 거야. 그 보험 대상 해충으로. 그래서 그 지역 분들이 이걸 보상을 못 받은 거예요. 이런 사례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병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적으로 들어있겠지만, 그래도 확인해야 돼요. 그래도 확인하는 게 옳다. 그러면 당연하죠. 아니, 이게 계약이에요. 나름의 계약. 그렇죠. 근데 계약 약관을 충실하지 보지 않은 거는 나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은 무조건 계약 약관에서 해당되는 건 뭐 A시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나는 입긴 입었는데 이게 이 재보험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일이 많겠는데. 가능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라. 예. 근데 사실 이제 보험이라는 게 우리도 보면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그거 안 읽어보잖아요, 솔직히. 가격 보고 그다음에 이거 뭐 대물 대손 이거 뭐 기초적인 거 이렇게 몇 가지 정보 주고 그냥 읽어보라고 하는데 이제 전화로 또 읽어봤냐고 물어도 보는데 안 읽어보고 읽어봤다고 대답하거든요, 보통은. 대부분 똑같죠. 보통 사람들이 그러한데 자동차 보험도 이러한데 그
그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거, 그러니까 농작물재해보험이 뭐 무슨 질병이 들어있고 아니고를 사실 따져보기가 쉽지가 않죠. 어렵죠. 그 질병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보험을 파는 쪽에서 좀 더 고지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죠. 그 점이죠. 예, 그게 이제 그 그게 점이죠. 농민들 몫이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면 실제로 영업의 태반은 지역 농협이 하니까 지역 농협에서 이걸 파는 아니면 관리하는 직원들이 훨씬 더 열심히 이걸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맞아요. 충실하게. 그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개인이 하기는 어렵거든. 특히 농작물 자동차 보험만 해도 얼마나 쉬워요. 뭐 사고 뭐 뻔하잖아요. 그 전문가 천지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거 워낙 많은 사람이 들어놓으니까 만약에 보험 그 상품에 문제가 있으면 막 민원 쏟아질 거거든. 근데 이제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물이 한 동네에서도 작물이 다 다를 수 있고 개인이 싸워야 되는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불리한 측면이 많을 것 같아요. 민원은 계속해서 쏟아져요, 해마다. 해마다 지금 뭐 농작물 재해보험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많이 뜨는 뉴스가 뭐냐면 농작물 재해보험 실효성 없어 뭐 이런 기사가 제일 많이 떠요, 실제로. 왜냐면 실효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해당이 안 됩니다라고 이제 보상을 거부하는 케이스라든지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 약관에 네.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막 이러기 때문에 실제 예를 들면 올해는 지금 자연재해라고 하는 게 해마다 이렇게 종류가 다 똑같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해 한 해, 어떤 해 냉해, 뭐 아니면 어떤 해는 뭐 폭우, 어떤 매년 해는 바뀌죠. 가뭄, 계속 뭔가 종류가 바뀌는데 그렇죠. 이게 포괄적으로 100%다 깔끔하게 정리돼 있지 않거든요. 다. 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 이렇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보험사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거를 어렵죠. 그러니까 좀 이제 일반적인 보험 이론과 달리 이게 이제 농업적 특징을 생각해 가지고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재보험 이렇게 할 수 없나요? 그거는 농민들이 그걸 다 따져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 사실 그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둘 다 하기 어렵겠죠. 포괄적으로 해놓고 나면 나중에 계속 법정 분쟁으로 가지 않을까요? 계약서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 문구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로 갈리는 거 생각하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이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병해충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또 이런 종류의 재해가 보험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제 이거는 농민들이 좀 꼼꼼하게 그럼요. 그리고 확인해보고 들어야 된다. 들 때 무조건 그건 확인해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지금은 이게 예를 들면 특약이었어. 나 특약 안 들었어. 그럼 보험 해당 안 되는 거잖아요. 보험 열심히 내고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한테 발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스스로 좀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그렇겠네. 보험을 들을 때 그 정도는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농민들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능력 함량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좀 교육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는데. 보험 가입할 때 주의점 이런 것들 좀 잘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죠 서로. 네. 그리고 이건 굳이 꼭 농민들에게 맡기는 문제가 아니라 보험을 판매하는 쪽에서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하는 과정들이. 그건 너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고. 계속 요구해요. 그러니까 지역 농협에서 계속 요구를 해야만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영업하는 입장에 사인하면 끝나는데 이거 복잡하게 설명해야 된다. 이런 많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제 농민들도 같이 좀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계속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얼마나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보험은 그렇다고 치고 그 우리가 그런 공적 영역에서 보상해주는 시스템 이 부분은 어떤가요? 저는 사실 이런 이쪽 분야를 재해 쪽을 잘 몰라가지고 농업 분야에 재해에 관계된 법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산업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 재해법 속에 들어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요즘 뭐 법 같은 거 추진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재해보상법 얘기가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라고 농업계에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요구가 있는 거고. 이 요구가 몇 년째 있는 건데 정부는 굳이 이런 거고. 그 핵심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재해보상법의 핵심은 이걸 사보험으로 지금 돌린 거잖아요. 사보험으로 돌리니까 결국은 손해평가하고 막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존하는 방식, 최소한 그 실패하지 않을 정도의 피해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농업재해보상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농업계가 요구하는 거죠. 지금 실제로 보험을 들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실패하는 거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그죠? 내가 보험을 들지 그렇죠. 않았어. 근데 보험을 들었는데도 특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시 해당이 안 된다면 그냥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보면 이게 자연재해로 인정이 된다면 공적인 영역에서 최소한 이 사람이 실패하지 않을 정도의 보상을 해줘야 된다. 네. 이게 이제 농업재해보상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게 핵심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업 자체가 개인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농업의 공익 기능 이거 뭐 무수히 많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의 농업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거는 필요하죠. 이제 그게 뭐 그 뭡니까 이제 지불제, 뭐 직불제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비스 지불제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재난이라고 하는 상황은 이렇게 또 다른 측면의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인적 영역에서 보험으로 처리해라. 이거는 진짜 좀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이제 이것도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약간 억울해. 뭐 이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약간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지금 예를 들면 예산이 제일 큰 게 직접 지불, 농업 예산에서 제일 큰 게 1번이 직접 지불이에요. 2번이 재해보상이에요. 아, 예산 사이즈가 네, 재해보험료 지원이에요. 전체적으로 아까 보면. 말한 그 보험료의 10%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 있겠네요. 충분히 정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 이게 사적인 기관은 실제 거쳐서 지불되는 그렇지. 형태이기 때문에 직접 지불하는 게 아니죠. 응. 거쳐서 가는 거죠. 거쳐서 가는 거기 보험회사를. 때문에 실제로는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아까처럼 그런 이거 뭐 해당 안 됩니다 이런 판별을 받았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약간 억울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쓸 거면 차라리 니들이 직접 하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할 수밖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두 개 다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두 개 다. 보험은 보험대로 하고 이제 저는 보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뭐 어차피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니까 사적 영역에서 그걸 스스로 이제 풀어 나가고 이런 것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뭐 제가 잘 모르지만 보는 관점은 그런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경영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모든 사업은 리스크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농업계에서도 그런 개념이 좀 도입되는 게 나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만 맡겨 놓으면 자칫 농민이 그 보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거나 혹은 실수로 어떤 특약에 가입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끼치게 될 그런 손해 이런 것들은 사실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는 게 맞죠. 그래서 둘 다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지출의 순위가 달라지겠죠.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랬을 때 실제 지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건지가 그건 다툼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제 실제로는 정부는 그 자연재해에 특히 이제 농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손을 놓은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사적인 부분에서 보험료를 주는 거 말고는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아까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 강화되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정부와 공적인 영역의 책임을 높이는 건 확실해져요. 근데 이제 높이는 방향 자체가 지금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이럴 수도 있죠. 보험에서 주로 하는 것과 남는 것들 뭐 이걸 구분해서 한다든지 뭐 이건 좀 운영의 방향에서는 되게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여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도 두 개가 다 존재하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법을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잘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 보험은 이미 있는 거고 그렇지만 보험 외에도 재해를 입었을 때 공적 영역에서 어느 정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 체계가 있어야 그 갭을 그러니까 농민이 희망하는 그 재해 수준, 그 보상 수준과 지금 보험에서 그 채우지 못하는 그 부분의 갭이 조금 더 메꿔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법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제도적인 문제고요. 농민들이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재해는 점점 빈도가 잦아지고 없던 재해도 생기고 또 뭐 보면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 비다. 태어나서 이런 가뭄 처음 봤다. 뭐 이런 말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 같고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보험이나 이런 건 당연히 또 하긴 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도 또 아니 농민들도 노력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도 복숭아 품목을 네.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을 만큼의 수준에서 재배하는 애들이 있죠. 미래를 보고. 왜냐면 옆에서 예를 들면 얘가 더위나 추위 아니면 비 이런 거 잘 견뎌?
뭐 이런 애들을 키워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품종들이 이제 있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에 잘 맞아요. 지역에서 네, 지역에서 직접 심어보니 그러니까 뭐, 농민들 사이에 그런 정보가 그럼요. 우리들끼리도 주고받죠. 아, 얘 괜찮아. 그러면 갑자기 막 불이 붙죠. 그 품목을 심는 걸로. 그럴 수밖에요. 그러니까 복숭아 농사꾼들 하물며 그러니까 몇 년씩 키워서 관리하는 사람들 이 정도인데 해마다 작물을 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연구하고 훨씬 더 많이 빠르겠죠. 농민 생각해요. 이거 안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농민들도 예상을 하죠. 아, 올해 비가 많을 것 같아. 그러면 작물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작물이 좀 낫지 않을까? 비가 많을 것 같은 건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장기 예보를 보죠. 장기 예보를 보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100%다 맞출 수는 없어요. 이럴 것 같다. 이제 엘니뇨 같은 거는 뭐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계속 이제 이 장기 예보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6개월 단위 장기 예보들을 보면 예를 들면 작물을 6개월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정도면 네. 어느 정도는 감을 잡는다는 장기적인 기후도 살펴가면서 작목과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그럼요. 그런 거 안 하면 농민들이 더 문제죠. 스스로 연구하지 않는 농민들이 없을 만큼 실제 농민들도 연구를 하죠. 뭐 정부는 이거 연구하지 말라고 자꾸 스마트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다 가려줄게. 스마트팜은 이런 거니까. 그거는 뭐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기후변화 그건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기후변화를 촉진시키는 농법인데 그걸 어떻게 정부가 그거를 하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제 이게 유기든 아니면 뭐 일반 농사든 아니면 뭐 자연농법이 뭐 상관없이 고민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는 거죠. 에너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에너지하고 자본주의 시대니까 자본의 문제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개념적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유기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냥 일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하면 경영에 들어가는 일단 이걸 경영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투입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과연 얘기하는 것처럼 대의에 물론 이게 다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 되는 거죠. 대의에 100%다 오를까 아니면 대의에 다 맞을까라는 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민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기후 변화가 위기인 거잖아요.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가능할지 안 할지 지금 몰라요. 기후가 변한다는 것에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위기가 되는 거는 적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요 적응에 대한 지점에 대한 고민을 하긴 해요. 근데 쉽지는 않죠.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농담삼 하는 얘기도 예를 들면 그렇거든요. 올 여름이 우리가 살아온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야라고. 앞으로 살아갈 여름 중에 제일 시원한 여름이 될 거야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금 벌써 제가 이런 얘기를 한 2, 3년째 우리가 나눴어요. 이런 사람 실제 그런 것 같고 점점 더 더워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맞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농사를 계속했을 때 이게 생계가 될까라는 두려움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작목 자체도 많이 바뀌고 지금 사과 뭐 어디까지 올라갔다는 얘기, 뭐 북한에서 사과 농사 짓는다는데 그런 것처럼 기후가 바뀌니까 작물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 품종 또한 바뀐 기후에 적응할 좀 더 적응된 그런 걸 자꾸 나서시는 거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밖에 뭐 다른 기술들도 좀 도입될 게 없나요?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예를 들어 기술 분야 가뭄에 더 견딜 수 있는 농법 뭐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농법 가뭄에 견딜 수 있는 농법은 없죠. 작물이 대부분 물로 그러니까. 없어요. 아니 상식적으로는 대부분의 작물은 70%가 물인데 여기에 물을 없이 작물을 키우자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이제 사막에서 이런 거지. 뭘 키우자라는 거 비슷한 거 아닌가? 토양 관리. 예를 들어 토양을 잘 관리하면 같은 가뭄 상황에서 견디는 힘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말하는 거지. 그게 절대적이지 않죠. 물론 그렇죠. 절대적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양적 거는 변화는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절대적이지 않죠.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런 조그만 변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질적인 변화예요.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뭄이 한 60일 동안 비가 안 내려. 그러면 뭐 흙이 좋건 안 좋건 간에 다 망할 테지만 예를 들어서 한 40일 정도
가뭄이 들었어요. 40일 정도 안 왔어. 그래서 이게 땅이 지금 말라가고 있어. 그럴 때에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밭은 견딘단 말이에요. 어떤 밭은 말라 비틀어지지만 이건 어떤 기술의 차이일 수 있지 않은가라는 거죠. 같은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게 1년 내도록 하면 질적으로 이건 완벽한 그 가뭄이기 때문에 다 죽는 거야. 이 말은 뭐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양에 따라서는 견디는 그 힘이 그런 종류의 기술에 좀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느냐 말이죠. 견디는 힘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요즘 말하는 지속 가능 농법, 지속 가능 농업 이런 게 이제 이런 종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이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자리인 것 같아도 흙을 파보면 토양의 성질이 다르듯이 이거 충분히 그렇죠.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의 범위 안에 있다면 먹을 수 있어요. 나오는 작물을.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뭐 그 정도 범위 안에서는 예를 들면 과일이 크기가 크고 잘고의 차이 정도이지 이게 100% 못 먹을 정도의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후자예요. 못 먹는 정도 수준까지의 변화들을. 그 정도로 제 상황이 심각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라고 예상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거는 총체적으로 국가에서 그 대응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 농민이 주체가 돼야 되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농업에서 했기 때문에 농민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시스템적인 문제에서 보면 국가 전체 시스템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거나 안 한다고 하면 누가 노력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농민들이 아무리 뭘 열심히 키운다고 해도 그 국가 시스템적으로 이걸 소비할 길이 없거나 아니면 소화할 길이 없거나 뭐 이렇다면 이게 소용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그 얘기하는 것처럼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쳐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노력이 없다면 의미가 있냐 이런 거죠. 그건 뭐 그렇죠. 그건 또 판매, 뭐 마케팅, 유통 뭐 이런 분야도 다 같이 당연히 이제 서로 노력하지 않는다라면 그 측면에서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 말씀은 이런 거예요. 프랑스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토양의 유기물을 높이자라는 캠페인을 해요. 정부가. 그래서 농민들이 그 동참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토양의 유기물이 높아지면 그 자체로서 탄소를 흡수한 개념이 되죠. 흙 속에다 이제 고정한 탄소가 고정이 되니까 온실가스 효과도 지연을 시키고, 그 다음에 탄소가 많아진다는 유기물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가뭄이 왔을 때 더 많이 견딘단 말이에요. 작물이. 그 다음에 홍수가 왔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비 많이 오면 그 흙탕물이 막 이거 다 아까운 흙이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유기물 아까운 거 다 들어있고. 근데 이제 그걸 잘 갖고 놓으면 그 비율도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해도 더 버티는 힘이 더 높기 때문에 유기물을 높이자라는 걸 정부 차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농민들도 거기 동참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가 그런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예는 예를 들어 이제 이 재난의 그 어떤 예보 시스템을 작물에 딱 맞춤하게 만들어서 그 예를 들어 아까 말하는 그 장기적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예보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품종이 어떤 것을 하는 게 좋다라는 지도, 그다음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야지만 이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농부들도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고. 정부는 이제 시작했어요.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막 예를 들면 과수에도 맞춤형 예보인 것처럼 뭐 내일 설이 올 겁니다. 뭐 앞으로 며칠간 뭐 추울 겁니다. 이런 식의 예보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밀하게 또 이루어지나 보죠. 지역별로 이렇게.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예를 들면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행이네. 아직 뭐 많이 보급되거나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막 그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싸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고 보면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 또 그런 거죠.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농업기술센터들에 가보면 많은 농업기술센터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팀들이 있어요. 작물 연구해요. 기술센터에 있어요? 많은 경우 있어요. 농업기술은 이런 데 가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남쪽은 아열대성 작물 연구 뭐 이런 거 해요. 기술센터 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기술센터 차원. 왜냐하면 기온이 높아지고 바뀐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
그런데 이걸 공식화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네.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밖으로 100% 다 나오진 않죠 아직은. 아직 결론이 안 났겠죠. 그렇죠. 계속 또 실험하고 있을 거고. 네. 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변화들은 해요. 농민들도 해요. 농민들도 예를 들면 뭐 우리도 이제 과수원들이 전에는 다 깨끗한 게 이렇게 과원을 관리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방식이었다 해서 지금은 뭐 부분은 초생을 하고 부분은 제초제를 약간 쓰고. 깨끗하다 그 말은 이제 풀을 제초제로 다 없애버린다. 그렇죠. 대부분의 그 경우는 네. 이걸 뭐 열심히 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혼합되기도 하고 아니면 초생계비도 바꾸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풀을 농민들 계속 스스로, 키워둔다. 농민들 뭐 스스로도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뭐 토양에 뭐 이런 것들을 위한 노력을 안 할 수 없어요. 구조상. 예. 근데 이제 단점은 그런 거예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노동력의 한계에 맞추어서 또 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은 좀 혼재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이제 재해라는 게 발생하면 이제 타격이 너무 크니까 그에 대한 이제 보상 체계, 이제 보험이나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국적 영역에서 보상해주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재해에 대한 이제 대응이라는 게 농민들 스스로도 약간의 어떤 그런 기술적인 지식들이 좀 갖추어져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제가 아까 우리 정책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런 정보들을 서로 교환한다. 어떤 품종이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을 지역 내에서 농민들 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스스로 대응해 나간다. 이제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실질적인 대응 체계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더 잘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재해라는 것이 단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우리 사회가 이 농업재해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세요? 사회가 농업재해가 아니라 제도, 제 생각에는 시장.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농업재해라고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기후 변화가 기후 위기이고 기후 위기가 농업재해이고 실제로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이 기후 변화로 어떤 사람들은 생계가 위협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농민들이죠. 뭐 농민들이고 두 번째 생각하면 그런 거죠. 기후 위기와 소득이 거의 비례할 거다. 기후 위기에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반대로 얘기하면 생존에 훨씬 더 어려움에 처해질 거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는다라면 나에게 그냥 기후 위기는 그냥 먼 나라 얘기일지 모르지만 내 이웃의 누군가에게는 기후 위기는 곧바로 생계가 위협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사실에 계층 대해서. 자체가 진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뭐 되는 거죠. 계층뿐만이 아니라 뭐 생계와 삶이 위협받죠. 그렇죠. 농민들도 예를 들면 뭐 폭염 일수 때문에 뭐 정말 많이 와요. 이렇게 지자체에서 일하지 말라고.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 할 수가 있나 또. 급하면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 그냥 에어컨 밑에 있을 수 있는 일이 되지만 남에게는 아닐 수 있으니까 뭐 같이 인식한다고 생각하면 같이 인식해야 돼요. 뭐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이제 이번에 제일 나름 좀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거든요. 일회용품 규제 문제. 뭐 일회용품 규제 문제가 뭐 별건 아닐 수 있지만 되게 상징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정부나 정책들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아주 되게 상징적인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이런 문제가 너무 정책적으로 쉽게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누구는 위기라고 말하는데 실제 이걸 위기라고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좀 고민이 되게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농업이 기후 변화 때문에 갖게 된 그 위기, 그거는 이제 농업만의 위기가 아니라 사실 농업이 이제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다거나 농업이 붕괴되면 사실은 이제 시장 전체가 붕괴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물가에 대한 영향도 있고 무엇보다 지금 식량 주권, 우리 먹거리 자체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의식을 다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위원장님? 뭐 마지막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그 마지막에 잠깐 했던 것처럼 남의 문제로 인식하지 맙시다. 이 문제를. 좋아요. 네. 자, 기후 위기, 농업이 가장 심각하게 지금 그 위기가 왔습니다. 농업에서 우리가 농민이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지 않으면 우리 사회 전체에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 기후 재난에 대한 대응 시스템 농업에서 잘 갖출 수 있도록 다들 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위원장님 앞으로 좋은 활동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